1978년에서 1990년 사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어린이들과 여성들을 최소 52명 이상 살해한 로스토프 의도살자 안드레이 로마노비치 치카틸로. 그의 살인은 오로지 성적 쾌락을 위한 살인이었고 시신을 장난감처럼 난도질한 연쇄살인마였던 그는 1936년에 태어나 부모와 단칸방 오두막에 살면서 간신히 살아나갔다. 어머니는 치카틸로에게 그의 형이 4살 때 굶주린 이웃들에게 납치되어 잡아먹혔다는 말을 가끔 하곤 했는데 강렬한 이 이야기는 형에게 어떤 끔찍한 일이 생겼을까라는 것을 상상하게 만들었고 그는 나중에 이 이상의 상상력을 살인으로 발휘하게 된다. 치카틸로는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살인과 성범죄, 사망 등의 참상을 목격했고 이 경험 또한 그에게 상당한 충격과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친구와 어울리는 것보다는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던 치카틸로는 꽤나 모범생이었지만 항상 병약하여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곤 했다. 사춘기가 시작되었을 때 그는 만성적인 성기능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항상 자신감이 없었고 자기 혐오에 빠져들곤 했다. 17살이 되던 해 치카틸로의 이상성욕에 불을 지피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11살이었던 여동생의 친구에게 접근해 강제적으로 그녀를 땅바닥에 쓰러뜨려 성폭행을 시도하게 된다. 그녀가 몸부림치며 저항하자 그는 그 모습을 보며 생애 처음으로 만족감을 느꼈고 자신의 성적 패티시를 처음으로 깨닫게 됐다. 1960년 23세로 군복무를 마칠 때까지 그는 몇 명의 여성을 만났지만 매번 성기능 문제 때문에 조롱을 받거나 이별하게 되었고 그의 자기 혐오는 점점 심각해져만 갔다. 그의 자존감이 뭉개졌던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군제대 후 고향에 살던 치카틸로와 만나던 여성은 그의 성기능 문제에 대해 자신의 친구에게 상담하게 되는데 그녀의 고민거리가 고향에서 소문으로 나돌며 치카틸로는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결국 그는 수치심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가까스로 구출되었는데 그는 자신이 정상적인 관계로는 성욕을 채울 수 없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도망치듯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된다. 1963년엔 여동생의 친구였던 페도시아 오드나체바와 결혼하게 되었다. 치카틸로도 자녀들은 있었는데 성기능 문제로 정상적인 관계가 불가능했기에 간접적인 관계를 가져서 딸과 아들을 낳았다. 로스토프주 노보샤틴스크 지역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그는 멀대 같은 키에 마르고 못생겼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거위라고 불리우며 무시당하곤 했는데 1973년 36세였던 치카틸로는 제자를 훈계하던 중 충동적으로 성을 저지르게 된다. 제자가 거칠게 저항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만족감을 느꼈고 면담이나 여러 핑계로 학생들을 불러내는 방법을 이용해 최소 5명 이상의 제자들을 성적 유린하고 폭행했고 기숙사와 여자 화장실을 훔쳐보기도 하는 등 온갖 괴상한 범행을 일삼았다. 1978년 12월 24일 그루셰프카 강이 내려다보이는 다리에서 9살이었던 옐레나 자코투노바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이틀 전인 12월 22일 저녁 치카틸로는 범행을 위해 구입한 낡은 오두막으로 옐레나를 유인했고 그는 곧바로 본색을 드러내 소녀를 유린하기 시작했는데 소녀가 저항하면서 몸부림치자 그는 흥분하기 시작했다. 목을 조르면서 복부를 3차례 찔렀고 소녀가 쉰소리를 겨우내며 숨이 끊어져갈 때쯤 그는 최고의 만족감을 느꼈다. 뒤처리를 위해 얼어붙은 강에 얼음을 깬 뒤 시신을 그곳에 버렸고 떠내려가는 것을 확인한 후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틀 만에 시신이 발견된다. 그는 이 첫 번째 살인으로 여성과 아이들을 고통스럽게 유린하고 죽이는 것만이 자신에게 성적 만족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처음에는 이러한 충동에 저항하려 했지만 그 경험을 되살리고 싶은 충동이 자신의 의지를 압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실제로 3년간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으나 1981년 9월 3일에 두 번째 살인을 시작으로 치카틸로의 연쇄살인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그의 살인은 점점 더 잔인해졌다. 1981년 9월 3일 치카틸로는 도서관을 나오다 버스 정류장에 서있던 17세의 라리사 트카첸코와 마주쳤다. 그녀는 또래보다 외모도 성숙했고 젊은 군인들과도 데이트했던 경험이 있어 치카틸로의 접근은 어렵지 않았다. 그는 보드카를 마시면서 쉬자는 구실로 강 근처의 깊은 숲속으로 그녀를 유인했고 인적이 드문 곳에 도착한 치카틸로는 본색을 드러내며 라리사를 힘으로 제압하면서 옷을 찢고 성관계를 시도했다. 그는 그녀의 비명을 억누르기 위해 입안에 진흙을 쑤셔 넣었고 저항하던 라리사의 목을 졸라 그녀를 죽였다. 칼이 없던 치카틸로는 이빨과 주변에 있던 막대기로 시신을 유린하며 즐긴 뒤 시신을 그대로 방치한 채로 숲속을 떠났다. 첫 번째 살인이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는 계기와 함께 혼돈과 좌절감을 주었다면 이 두 번째 살인은 그에게 진정한 만족감과 쾌락을 선물했다. 불과 9개월여 만인 1982년 6월 12일 치카틸로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13세 류보프비류크라는 소녀를 우연히 만났다. 대화를 나누며 함께 걷던 도중 성리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다 흥분한 그는 근처의 덤불숲으로 그녀를 끌고 가 옷을 찢은 뒤 칼로 22차례 찔러 죽인 후 시신을 유린했다. 1982년 7월부터 9월 사이 불과 3개월 만에 치카틸로는 5명을 살해했는데 이 시기부터 치카틸로는 자신만의 살해 패턴을 확립하게 된다. 그는 금전적인 도움이나 일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으로 피해자들을 한적한 장소로 유인해 데려간 후 칼로 피해자를 찌르고 난도질을 하거나 눈을 도려내는 행위, 이빨로 살점을 물어뜯거나 내장을 드러내는 행위와 같은 것들을 공통적으로 자행했는데 그중 피해자들의 눈을 도려냈던 행위만큼은
희생자들의 눈에 살인자의 이미지가 각인된다는 러시아의 오래된 미신 때문이었다고 한다. 초반에는 살해한 뒤 시신을 유린하는 패턴이었지만 점점 살인이 익숙해져감에 따라 피해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과 죽어가는 모습도 즐기기 시작했다. 그는 피해자들의 혀를 물어뜯거나 잘라내 그것을 들고 신난 듯 시신 주변을 뛰어다니거나 피해자들의 피를 맛보기도 했다. 또한 여성의 자궁이나 남성들의 성기를 씹어보기도 했다 진술했는데, 그는 알버트 피쉬처럼 인육을 즐겼던 타입은 아니었고 오로지 성적 쾌락을 위해 먹어봤을 것으로 추측된다. 치카틸로는 1990년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까지도 살인을 이어갔고 1983년부터는 경찰 또한 대대적인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1983년 미하일 페티소프 소령이 이끄는 모스크바 경찰팀은 숲속이나체 사건이라 불리는 이 연쇄살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로스토프주에 파견되었다. 법의학자를 포함해 팀을 꾸려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던 수사팀은 살인사건의 잔인함과 시신의 훼손 정도가 심각하여 장기밀매 집단이나 사탄 숭배자, 정신질환자의 범행이라 단정짓고 관련자들을 전부 소환하여 알리바이를 확인했다. 몇 달 뒤인 1983년 9월경 몇몇의 사람들의 자백을 받아냈지만 강압적인 수사나 고문 등으로 받아낸 허위 자백이었고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 중 몇 명은 억울함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잇따른 사건 종결 처리에도 살인사건은 계속 벌어졌고 경찰도 진범은 따로 있다라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수사를 이어가던 1984년 9월 13일 언더커버 수사를 하던 경찰들은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여성들에게 대화를 시도하며 추잡한 행동을 하는 치카틸로를 발견했고 그를 수상히 여겨 미행에 체포했는데, 그의 소지품 검사를 하던 경찰은 가방 안에서 길이 20cm의 칼과 여러 길이의 밧줄, 바셀린을 발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서 발견된 점액으로 분석한 혈액형은 A형이었고 조사 중 치카틸로에게 채취한 혈액형은 AB형으로 나타나 모든 정황이 확실함에도 치카틸로를 증거불충분으로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것은 경찰의 잘못이 아닌 치카틸로 신체의 특이함 때문이었는데, 그는 정액은 AB형, 타액과 혈액은 A형을 갖고 있는 수백만 분의 1의 특이 체질이었다. 1985년부터 다시 시작된 치카틸로의 살인은 더욱 잔인하고 대담하게 이어졌고 1985년 특별검사 이사코 스토에프가 수사를 감독하도록 임명되고 수사인력 충원도 있었지만 범인의 실마리는 잡히지 않았고 경찰은 언론과 정치권에서의 압박을 받는 등의 난항을 겪었다. 치카틸로가 8명을 살인했던 1990년 몇 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던 곳과 마지막으로 살인이 발생한 기차역 근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이곳에 자주 나타나 소녀들이나 소년들에게 치근덕거리며 수상한 모습을 보이는 치카틸로를 감시하다 11월 20일 결국 그를 체포하게 된다. 치카틸로가 체포된 날 그의 손에 들려있던 서류 가방엔 6년 전 그가 체포되었을 때처럼 칼과 여러 길이의 밧줄, 바셀린이 들어있었다. 1984년에 석방됐었던 점을 언급하며 그는 모든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경찰은 정황 증거들이 확실하게 너를 가리키고 있고 모든 것들을 자백하면 너는 유죄가 아닌 치료 처분을 받게 될 거라 믿게 만드는 전략으로 그를 회유했고, 치카틸로는 결국 모든 살인사건들의 전말을 자백했다. 그는 경찰과 동행하여 현장 검증을 다녔는데 어떻게 하면 피를 묻히지 않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와 어떻게 범행을 들키지 않았는지를 설명했고 소름 끼칠 정도로 날짜와 시간, 살해 방법 등을 세세하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으며 살인하던 순간이 떠오르는 듯이 즐겁게 웃으며 현장 검증을 하여 수사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1992년 4월 14일 재판이 시작되었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의 공격과 돌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특별히 제작된 철창 안에 갇힌 채 언론에게도 공개된 공개 재판이 진행되었다. 그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끊임없이 재판을 방해하면서 시간을 끌고 정신이상자처럼 행동하며 감형을 노렸지만 정신과 의사 4명은 법정에서의 그의 행동은 감옥 안에서의 행동과 현저하게 대조되며 그의 돌발적인 행동은 정신이상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받기 위한 계산된 시도로 간주된다고 증언했다. 당시 보리스 엘친 대통령에게도 편지를 보내며 살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결국 10월 15일 치카틸로는 52건의 살인과 5건의 제자폭행 사건의 혐의로 사형과 86년형을 각각 선고받았고 1994년 2월 14일 오른쪽 귀 뒤에 한 발의 총알로 처형당했다. 처형장으로 끌려가던 그는 뻔뻔하게도 살고 싶다고 울부짖었다고 한다.